위에 두 번째 기능인 위의 분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앞서 설명했던 위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바닥과 위의 몸통 쪽은 리저버의 역할을, 특히 위 바닥이 리저버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용성 이완이라는 운동이 독특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수용성 이완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긴장성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또 위의 하부 쪽에 있는 위 방과 유문 쪽에서는 믹싱 그라인딩, 추진과 역추진 운동이죠. 또 유문을 통과하는 위 배출 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위에서는 어떤 분비가 일어날까요? 일단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펀더스 위 바닥과 몸통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 산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인트린식 팩터와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시 풍부한 뮤커스, 그리고 펩시노젠, 나중에 펩신이 됩니다. 리페이즈, 이런 것들이 주로 분비됩니다. 또 엔트럼과 파일러스도 분비가 이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합니다. 자, 위는 매일 2리터 정도의 유액을 분비합니다. 이 2리터 정도는 늘 계속 분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들어올 때 주로 분비된 양상으로 띄겠죠. 위에서 분비를 담당하는 샘을 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샘 주변에서 거의 모든 분비가 일어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점액세포에서는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고 벽세포에서는 염산과 내인성 인자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주세포에서는 펩시노젠을 분비하고요. 그리고 G세포에서는 내분비세포죠. 가스트린을 분비하고, 장크롬 유사 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D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합니다. 오른쪽 표는 위샘에서의 분비를 외분비와 내분비로 구분했습니다. 외분비라는 것은 위의 내강 쪽으로 분비하는 거겠죠. 내분비라는 것은 위의 내강이 아닌 세포의 바닥측면막을 통해서 혈류 쪽으로 분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외분비에 해당되는 것이 점액세포에서 알칼리성 점액, 주세포에서는 펩시노젠, 벽세포에서는 염산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분비 세포는 장크롬 친화성 유사세포 ECL셀에서 히스타민, G세포에서는 가스트린, D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합니다. 그에 대한 분비 자극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앞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위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 전체 표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위 바닥과 위 몸통에 분포하고 있는 벽샘 또는 옥신틱 글랜드, 산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 방과 유문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유문샘입니다. 먼저 벽샘, 파리에탈 글랜드 또는 산분비샘을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가스트릭 글랜드라고 위샘이 있죠. 이 위샘 중에 벽세포를 B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의 글랜드에 벽세포, 파리에탈 셀, 그 다음에 뮤커스 셀, 그 다음에 칩셀, 주세포 등이 존재합니다. 또 이 밑부분에는 아직 미분화된 그런 파리에탈 셀들도, 벽세포들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셈인 유문샘의 경우에는 주로 장내분비 세포인 G세포와 D세포가 있고,
또 펩신을 분비하는 주세포도 있고요. 또 점액세포, 늘 어디나 있는 점액세포도 있어서 주로 가스트린, 소마토스타틴, 펩시노젠, 점액 등을 분비합니다. 굉장한 양의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십이장과 식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점액세포의 밀도가 들문과 파일로러스, 유문 부분에 특히 높아가지고 식도와 십이지장이 위산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산으로부터 위는 어떻게 보호하냐?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가 매번 분열 분화하면서 3일 주기로 위 상피세포들을 모두 새로운 상피세포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위 분비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위산 분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생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병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서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또는 질병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벽세포에서 분비하죠. 이 벽세포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능동수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이온을 분비합니다. 그 양이 160ml 이퀴밸런트 per 리터 정도의 수소이온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혈장보다 300만 배 정도가 높은 겁니다. 300만 배의 농도차를 극복하면서 능동수송을 하면서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수소이온을 분비합니다. 이 펌프가 수소 칼륨 이온 역수송 펌프입니다. 하이드로젠 포타시움 익스체인저입니다. 위산이 들어있는 위액 1리터를 분비하기 위해서 1500칼로리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에너지 사용은 마이토콘드리아가 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전체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벽세포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눈여겨봐야 될 구조물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튜뷸러 베스큘러 멤브레인, 세관 소포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트라셀룰러 캐널레쿨러스, 세포 내 분비세관이라고 텍스트에다가 번역을 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미 휴식 때도 튜뷸러 베스큘러 멤브레인에 이 벽세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튜뷸러 베스큘러 멤브레인에는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펌프, 하이드로젠을 300만 배 더 높은 농도로 분비할 수 있는 능동수송 펌프가 단백질로서 가득 차 있죠. 이 상태로 존재하다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장관에 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위산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 튜뷸로베스큘러 멤브레인과 인트라셀룰라 캐날리큘러스가 합쳐지면서 마이크로빌라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변변치 못하던 첨부막 쪽의 표면적이 이 마이크로빌라이를 이루면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이 늘어난 표면적에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ATPase 펌프가 하이드로젠 아연을 농도차를 극복하고 능동수송을 해냅니다. 이때 마이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에너지 대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식 때는 벽세포의 수소이온 분비는 1에서 5 밀리 이퀴밸런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식사와 함께 위장 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40 밀리 이퀴밸런트 per hour 정도까지도 크게 증가합니다. 또 일주기도 보이는데 밤에 레스팅 상태에서 분비율이 조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죠. 하지만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위산에 의한 위험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벽세포가 어떻게 하이드로젠 아연을 그렇게 높은 농도로 분비하는지에 대해서 세포 내 이동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벽세포를 가운데 그려놨는데요. 어디가 첨부막이고 어디가 바닥 측면막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소디움 포타시움 익스체인저가 있는 곳이 바닥 측면막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벽세포가 분비할 하이드로젠 아연을 만들어야겠죠. 하이드로젠 아연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산탈수 효소가 만들어냅니다.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하이드로젠 아연이 형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만든 하이드로젠 아연을 위내강으로 분비를 해야겠죠. 앞서 얘기한 하이드로젠 포타시움 ATPase에 의해서 펌핑이 됩니다. 이 하이드로젠 포타시움 펌프를 첨부막 쪽에다 그려야 됩니다. 바닥 측면막 쪽에다 그리면 사람 죽습니다. 자, 내각막 또는 첨부막 쪽에 있는 하이드로젠 포타시움 ATPase에 의해서 농도 경사에 역행해 가지고 수소 이온을 분비합니다. ATP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하이드로젠 아연을 내뿜을 때 내각 내에 포타슘 아연이 있어야지 포타슘 아연과 역수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 내각 쪽으로 포타슘을 계속 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은 첨부막에 있는 포타슘 채널, 릭 채널, 누출 채널에 의해서 포타슘이 계속 찔끔찔끔 나갑니다. 찔끔찔끔 나가면서 파리에탈 셀 벽세포 내에 감소되는 포타슘 아연은 바닥 측면막에 있는 포타슘 소디움 펌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충을 받고 있는 상태겠죠. 자,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형성된 하이드로젠 아연은 위 내강 쪽으로 분비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형성된 바이카보넷 아연도 해결을 해야겠죠. 이 바이카보넷 아연은 바닥 측면막 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바닥 측면막에 있는 클로라이드 바이카보네이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능동수송이라기보다는 농도 경사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수동수송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세포 밖에 있는 염소 이온이 전기화학적 경사에 역행해서 그러니까 2차 능동수송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한 이동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동적으로 딸려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 들어온 클로라이드 아연은 전기화학적 경사에 따라서 하이드로젠 아연에 맞춰 가지고 첨부막 쪽으로 누출이 돼서 결국은 위산은 HCl이 되는 거죠. 또 이거에 따라서 삼투압에 맞춰 가지고 물이 딸려 나가서 2리터의 위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세포 내 기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교과서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먼저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아연을 생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아연을 루멘 쪽으로 ATP를 사용하면서 포타시움과 역수송을 합니다. 이때 굉장히 큰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되죠. 이 그림에서는 포타슘 릭 채널을 바닥 측면막 쪽으로만 했는데 실제로는 위 내강 쪽으로도 릭 채널이 있어서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면서
하이드로젠과 역수성하는 밑바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카보넷 아연은 클로라이드 아연과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들어온 클로라이드 아연은 릭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 루멘 쪽으로 나가면서 HCl을 최종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바닥 측면막에는 포타시움 소디움 익스체인저를 그려야겠죠. 옆에 그림은 소디움 포타시움 익스체인저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혈장이 어딘지 위 내강이 어딘지를 표시를 해야겠죠. 자, 먼저 세포 안에 하이드로젠 아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진 하이드로젠 아연을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때 사용되는 포타시움 아연의 순환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바이카보넷 아연의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카운터파트로 들어오는 클로라이드를 설명한다는 릭 채널을 통해서 루멘 쪽으로 클로라이드가 나가서 최종적으로 HCl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위액에 있는 수소는 혈장보다 300만 배가 높고, 칼륨은 혈장보다 3, 4배 정도가 높고, 염소는 혈장보다 조금 높은, 또 이제 물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나가니까 등장성에 가까운 용액이 되겠죠. 자, 휴식 시의 분비는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높고 포타슘이 낮은, 또 하이드로젠 아연이 낮은 세포 외액이 분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하이드로젠 포타슘 익스체인저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 외액이 유출돼서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음식물 자극을 받게 되면, 위장관 운동이 수축을 하게 되면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하이드로젠 아연이 급격하게 많이 분비가 되고, 소디움 아연은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음식물을 섭취해 가지고 이 벽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상입니다. 뇌상은 음식물을 보고 또는 음식물을 생각하는 순간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미주신경이 매개를 합니다. 이 섭식과 식욕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와 편도체, 뇌피질 등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산과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음식물 섭취하면서 분비되는 위산 전체의 약 30% 정도가 이런 뇌상에 의한 피드 포워드 반응으로 위산이 분비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뇌상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펩신과 에스리드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3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물이 위 안에 들어갔을 때 위산의 분비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상이라고 얘기하고 전체 위액 분비의 60% 정도를 담당합니다. 이 위상은 위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다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위를 팽창시키면 장신경, 미주신경, 가스트린 분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중에서는 장신경에 의한 국소적인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 팽창 자극 이외에도 단백질, 카페인, 알코올 같은 것도 강력한 화학 자극 반응을 유발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은 위에 들어간 자극에 의해서 모든 메커니즘을 다 사용해서 로컬 너버스 시스템, 그 다음에 베이걸, 그 다음에 게스트린 다 사용해 가지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상인데요. 장상은 미즙이
위 배출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도달하는 그 순간에 유액이 분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문과 십이장 초반부에 있는 그 적은 수의 G세포에서 나오는 가스트린이 유액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상은 전체 유액 분비의 10% 정도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 장상에 의한 위산 분비는 앞서 얘기한 장위 반사에 의해서, 이 장위 반사라는 것은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의 운동이 억제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장의 자극 자체가 위산 분비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상쇄됩니다. 또 가스트린이 나와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지만은 이 미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세크레틴, CCK, VIP, GIP, 소마토스타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분비성 호르몬으로서 벽세포에 도달하면은 위산 분비를 또 억제합니다.